첫사랑은 또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랑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사랑할 때 배려도 해야 되고 네.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첫사랑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다루는 첫사랑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절절하고 아련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거 첫사랑의 정의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네. 멀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또 너무 좋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기 싫어. 이게 결국은 모든 걸 떠나서 목적이 뭐냐? 결국은 번식입니다. 번식. 계속 예를 들어 나는 너랑은 절대 번식 안 할 거야. 근데 사랑이다? 오랜만입니다. 시즌2의 첫 에피소드로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첫사랑. 첫사랑. 건축학개론도 진짜 명작인데 명작. 오늘 건축학개론 주인공같이 옷을 입으셨어요. 네. 또 건축이 또 완전 과학이거든요. 아 진짜 다리가 없어서 못 쓰겠네. 현모님 폭주 따라갈 수가 중이시네요. 없어. 무슨 그 네. 악보를 적어나가는 정말요? 모차르트를 보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의 이거 논문 지금 나오겠는데요? 몰입했나 얼마 만에 봐. 시간이 지났죠? 이상화 선수. 아닙니다. 이상화한다는 그 아하. 죄송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이, 그럼요. 목도 좀 돌아왔고. 네. 상태 괜찮아졌죠? 그러네요. 목소리 의상이 돌아오셨어요. 성대결절 약도 좀 먹고, 주사도 맞고. 좀 괜찮아졌대요. 네, 의사 근데 조금 가라앉았는데, 음성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은 조금 시간이 회복기가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네. 야, 저희가 시즌2를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글쎄 만났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여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네. 10회를 녹화를 하면서 조금 두 분께 죄송했던 게 끝나고 나면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 그런 나이에요. 저야 이렇게 양쪽을 보기가 쉬웠지만 두 분은 너무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하도 이쪽을 보니까, 네. 집에 갈 때 이렇게 가요. 목이 다 뻣뻣해졌다고. 앞을 보려면, 앞을 이렇게 봐야 돼. 하도 이쪽을 보니까. 네. 잘 때 반대쪽으로 자죠. 안 그러면 뜯겨요, 진짜. 골고루 하려고. 그 사이에 이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면서 막 내놓으라고. 협박성 멘트도 제작진분들은 막 협박당하셨다고 네. 집에 막 발신자가 불분명한 우편이 날아오고 협박에 시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냐? 네. 끝난 거냐? 왜냐면 보통 이제 시즌 1 하고 시즌 2 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다음에 그게 5년 되고 10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원히 기약 없이. 다음 시즌이 글쎄 없는 말이에요. 것도 시리즈가 많죠. 네. 그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 저희가 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네. 아니 이거 영화 홍보하려고 뭐 마케팅사들이 이동진 평론가님이나 궤도님한테 뭐 홍보비 주는 거 아니냐. 뭐 홍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안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워서 순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는 분들도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찐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품들을 고심해서 선정해 오는 거라 매번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맞아. 나도 옛날에 봤었는데 잊고 있던 그 작품 이런 것들을 막 꺼내주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진 네. 완연한 가을날에 저희가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반가운 주제가 있을 수가 그래서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동진님 첫사랑 얘기. 네. 아니 뭐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동진 평론가님의 첫사랑 이야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라플리카 예서 네. 최초 공개. 이번 썸네일입니다. 첫사랑 뭐 말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때 정도 아하. 술술 나온다고요? 초등 고학년 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첫사랑의 정의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 요거는 첫사랑의 사실은,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순 없다. 아 그렇게 정의 먼저 그러면은 해보세요. 궤도님의 네. 정의 네. 타임, 데피니션 타임. 첫사랑, 처음 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처음 한 사랑. 네. 네. 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제가 돼요. 처음 한 사랑. 사랑을 어떻게 정하시면 사랑? 저 진짜 아직도 사랑을 모르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제 꿈은 진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어떤 걸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낳으면 내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아하.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한 몸보다는 더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거는 그럴 수 있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지금 말하는 첫사랑은 네.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떤 남녀간의 대상과의 첫사랑. 내가 낳은 나 유전자에 대한 사랑은 아니고 네. 전혀 나와 관련 없는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어떤 단계나 현상을 보고 정의를 해야 돼요. 과연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 남녀가 이렇게 손을 딱 잡는데 그쵸? 설렘, 두근거림. 예, 예,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진정한 사랑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말씀하셨죠? 잘 모르겠어요. 뭐 고학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을 정의할 때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킨십의 단계죠. 예를 들어 어디까지가 진정한 사랑이냐. 예를 들어 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한 번도 손가락 하나 닿아본 적이 없어. 이거는 사실 우리가 현상으로 보기 좀 어렵죠. 플라토닉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 짝사랑 첫사랑입니까? 짝사랑. 짝사랑이 첫사랑이니까. 짝사랑 첫사랑입니까? 저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네. 발신자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 짝사랑도 첫사랑? 네, il 수 있죠. 가능하다? 네. 가능한. 나의 첫사랑은 그분은 아예 몰라도 첫사랑이고 네네네. 알아서 사귀게 돼도 첫사랑이고 똑같은 네.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 첫사랑 제 생각엔 네. 정의를 준비를 안 해온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한테 약간 물어보면서 내가 전부 모아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전보러 와가지고 첫사랑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첫사랑을 느낀 이유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네. 어떤 마음이 내가 들었죠? 이전까지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어떤 몽글몽글한 마음, 어떤 마음이셨죠? 그런 마음, 몽글몽글한 마음. 몽글몽글한 게 주체 어떤 못하는, 마음이죠? 내가 통제 안다는 마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한테 뭘 원하시는 네,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보고 마음이 싶다. 있어요. 같이 있고 싶다. 왜냐면 이제 멀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또 너무 좋고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기 싫고. 이게 결국은 그 모든 걸 떠나서 목적이 뭐냐? 결국은 번식입니다. 번식.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든 대학교 1학년 때든 네. 번식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만 이것만 아니길 바랬는데. 왜냐면 짝사랑도 번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짝사랑도 사랑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절대 번식하고 싶지 않아. 너랑은 절대 번식 안 할 거야. 근데 사랑이다. 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걸 사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첫사랑은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나 정말 저 사람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끌리는 거, 화학적으로 이끌리는 걸 근데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은 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교육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네, 주입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FM 밀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같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은 유전자에 각인된 번식일 것이다. 그럼 그 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의 그 시작일 것이다. 독립된 나의 개체로서 다음 세대를 내가 누군가가 만들고 싶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개체의 독립이 시작되는 게 중학교 이후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쯤에 우리가 보통 독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유전자 개체로서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중2병이 있는 겁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독립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 방문 잠그고 부모님과의 대립.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아까 저한테 똑같이 물어보셨으니까. 네. 그러면 궤도님은 처음 번식하고 싶은 욕구를 그러니까. 언제 느끼셨나요? 아, 그게 제일 이게 궁금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첫사랑이잖아요. 고민을 해봐도 네. 번식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때인가 봤는데 이때도 싶었던 것 같은데. 뭐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죠? 네, 너무 너무 복잡해져. 너무 아, 그럼 그거를 처음 느낀 게 첫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언제예요? 저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아닌가 형님처럼. 커피 좀 닦으세요. 커피. 진짜 이렇게 웃는 표정은 처음 농담이에요. 봐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즌 2의 처음 방송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구독 취소해야겠구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사전에 짜여진 각본 없이 대본이 없어. 네, 그냥 찐토크를 하는구나 이걸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죠.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첫사랑을 정의하느라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다루는 첫사랑이 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절절하고 아련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첫사랑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누굴 좋아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15세에서 한 25세 사이 정도에 자기가 겪었던 어떤 그런 강렬한 사랑에 관한 티네이저. 경험을 첫사랑이라고 청소년기. 하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15세에서 25세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체성 확립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생일대의 사랑이 17번째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첫사랑을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맞아요.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뇌에서 어떤 이제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걸 떠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간 그것을 카테고라이즈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뇌에 무슨 비유해서 얘기하면 서랍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했던 사랑의 경험들 같은 게 서랍이 있으면 그 안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이렇게 모아두는 건데 첫사랑이 굉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거는 서랍 속에 첫 번째 사랑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서랍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랍을 만드는 행위로서의 첫사랑과 집어넣어서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사랑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이런 측면에서 첫사랑은 틀을 만드는 거고 서랍을 만드는 거고 어떤 먼 길을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지도를 그리는 최초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간 길과 비교해서 이번 길이 어떻지 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첫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착공을 했지요. 그렇죠.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뇌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청소년기는 이게 가장 활발한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그 시기인 건데, 근데 그 시기에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고 변하고, 이거는 사실 다른 데는 이 정도로 큰 그렇죠.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청소년기에 겪었고, 이거는 다른 시기는 절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0대 시절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함께 발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10대 중반에 이런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 농담식으로 괴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몸이 먼저 발달한단 말이에요. 제2차 성징이 있거나 그쵸, 여러 가지 그쵸, 경우를 따라서. 10대 시절의 사랑 자체가 첫사랑이라는 것이 워낙 강렬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고 뛰는 시기이고 격정적인 시기인데 그 순간에 사랑이 찾아오면 나의 이 심장팀 혹은 나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서의 엇박자, 이 양자 사이의 지체 현상 속에서의 격렬함, 그런 상황에서 일단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몸이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정신은 거기를 못 따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체 현상 같은 건데 그쵸, 그쵸. 그 사이에서 사랑을 겪으면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몸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엇박자가 네. 오히려 이런 더 것도 큰 있- 충격을 벌어지죠. 준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거를 사실대로 기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더 왜곡되고 맞아요. 과장되게 맞아요. 별것 아니었던 일도 나한테는 그게 한편의 드라마였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크면서 그에 준하는 다른 경험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뭔가 지금 현재의 연애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현재의 뭐 파트너가 뭔가 섭섭하게 할 때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꼈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계속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무드셀라 효과라고 하죠. 기억의 어떤 무드셀러. 네, 약간 무드셀라라는 게 이제 뭐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969살인가요? 계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가설들은 가설들이 있죠. 있는데, 그게 무슨 12진법이다 뭐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맞아요. 있는데요. 어쨌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억 속에서 윤색이 되는데 사실은 첫사랑에 대한 그 기억에서 이상화 윤색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테예요. 단테 하면 단테 이상적인 여성이 베아트리체잖아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몇 살 때 만난 줄 아세요? 10살 되게 노인 때 만난 거 아니에요? 노인 때 만났어요? 아니 거의 맞았어요. 9살 때 만났어요. 맞췄어! 맞으셨어요. 그럼 그때 베아트리체는 몇 살인 것 같아요? 네? 5살. 8살. 네. 생각보다 한 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얼마나 오래 만나고 몇 년 사귄 줄 아세요? 20년. 5개월. 우리 하나도 안 맞는데. 아예. 역시 우리는 하나도 짝이 아니, 되게 조금 만났을 찐토크다. 베아트리체의 만났는데 노인. 오래 기억하고 맞아요. 녹아먹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이쪽에서 5일. 맞았고 5일. 만나 사귄 적이 없고요. 아. 인생에 편지만, 걸쳐서 편지만. 딱 2번 만났어요. 아. 심지어는 9살 때 처음 만났고요. 처음 만나서 두 사람은 대화도 한 적 없고 그냥 인사말만 했어요. 인사말. 근데 그 어리니까. 순간 9살짜리인 단테가 8살짜리인 베아트리체를 운명의 여인으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본인 야. 주장에 따르면. 이 녀석이고. 그리고 이 녀석 성숙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18살 때 한 번 더 만났는데 가볍게 눈인사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다시 만났는데 네. 역변 안 하고 잘 컸나 보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단테하고 베아트리체하고 무슨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만난 시간 다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고 두 사람은 대화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인생에서 딱 2번 만났고 베아트리체는 24살에 죽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단테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구나. 이 여성이 구원의 여성이고 자기 인생 일생일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일생일대의 첫사랑이면 심지어는 인류 역사에 남는 거대한 걸작인 신곡을 썼는데 신곡에서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지옥하고 연옥은 그 베르길리우스가 데리고 다니지만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인도하거든요. 정말로 베아트리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맞아요. 베아트리체를 좋아하는 나를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걸 계속 첫사랑을 속으로 연장시키는 이상화한 느낌?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첫사랑이 갖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아 성찰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나를 엄청 집중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네. 그래서 네. 심리학에서 이제 첫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잊혀지질 않느냐, 그걸 이제 뭐 초두 효과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처음이니까. 네, 처음 기억이 잘 봤기 나니까. 때문에 너무 각인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한계 호용 체감 법칙이라고 그렇죠. 요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진짜 기가 막힌 고기를 먹을 때 첫 점을 딱 먹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걸 할수록 점점 떨어지니까 가치가. 그래서 이제 결국 첫사랑이 제일 크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또 연구된 결과인데 반복되는 기억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꺼내니까. 네, 자꾸 꺼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강화되는 초두 효과다 그렇다, 뭐 한계 효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아침에. 그리고 점심 때 그 동창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헤어지는데 이 동창이 선물을 줬다. 요 3가지 사건이 있으면은 요 3가지 사건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뭐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이 3개 사건에 전부 이 동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것이 결국 장기 기억으로 가고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을 할 때 첫 번째 사랑하고 비교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사랑할 때는 두 번째랑 비교를 안 하고 또 첫 첫 번째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죠. 네. 네. 왜냐면 서랍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뭐 둘째, 셋째, 넷째가 같이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조건 첫 번째 사랑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이 별로 안 좋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랑들은 다 후광 효과를 받겠네요. 그 반사이득, 반사이득. 근데 최소한 이게- 그거보단 나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좋게 끝났다, 안 좋게 끝났다라는 거를 뇌가 기억을 저장할 때 같이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뇌는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뇌는 이게 뭐가 더 나의 생존에 유리한가, 그리고 뭐가 더 내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떠올리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잊고 싶은 거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싶은 거를 까먹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안 좋게 헤어졌다? 안 좋게 헤어진 것 때문에 더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사이익보다 오히려 이거에 대한 불행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은 사랑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갖는 뭐 장점,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첫사랑이 이게 지나는 동안에 이게 사실은 첫사랑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경우도 이렇게 너무 강렬해서 막, 맞아요, 막 맞아요, 정말 미치겠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은 사실은 첫사랑 자체를 할 때도 중요한데 평생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의미를. 맞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사실은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러브레터는 진짜 네. 야, 제가 이거 러브레터는 너무너무 저한테 어떤 첫사랑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끝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 발자국도.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 OST 나오잖아요. 네.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와서 까만 화면이 될 때까지 이러고 있었던 유일한 영화. 그게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왔을 그쵸. 거예요. 예. 저는 이걸 거의 대학생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이런 걸 영화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화 이제 9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한 20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마득할 텐데 느껴질 텐데 한국에서 일본 영화를 상영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90년대 말에 이제 하나비라는 기타로 다케시의 영화가 한국에서 처음 상영된 최초의 일본 영화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불행했던 과거사, 일본이 한국을 침탈해서 강점했던 그 역사 때문에 90년대 말까지는 사실 극장에서 개봉을 못했어요. 근데 80년대부터는 이제 비디오 시대가 돼서 맞아요. 외국에서 영화들을 빌려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식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본 영화들을 테이프에 담아서 녹화를 해서 그것을 이제 자막을 입혀서 그렇게 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또 공간들에서 굉장히 많이 틀었거든요. 저는 러브레터를 어디서 봤냐면요. 신촌에 있는 카레집에서 봤어요. 너무 이 소문이 있고 막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설적인 어떤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2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 안 돼요? 영화관에서 상영을 못 개봉을 안 해요? 언제 개봉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한 거는 이 영화가 성공한 이후에 맞아요. 한참 뒤에 나중에 개봉을 했고요.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뭐 비디오나 뭐 DVD로 나오고. 나중에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큰 흥행을 성공을 기록했죠. 그쵸. 근데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보면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시간을 두고 사랑한 거예요. 현재 시점에는 히로코라는 여성이 있고 이 여성은 이 남성하고 이제 결혼까지 할 생각이 되었는데 남자가 등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네. 남자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사무치는 인생의 사랑이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와 함께 항상 그 추도식에 가잖아요. 그게 영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집에 가서 옛날 남자가 찍었던 그 중학교 때 앨범을 보니까 거기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우니까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남자가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 이름이 후지 이츠키인데 네. 후지 이츠키가 누구세요? 이러고 답장이 오는 거예요. 返事が来ちゃった。そんなアホな背景渡辺裕子様私も元気です不思議でしょ。 알고 봤더니 후지 이츠키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남성과 여성, 소년, 소녀가 10대 시절에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10대 시절에 그렇게 첫사랑을 후지 이츠키와 했던 그 여성인 후지 이츠키가 그게 첫사랑인지를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게 핵심이죠. 몰랐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닮았고 似てますかこの写真。 첫사랑을 닮은 여성을 만나서 사랑한 似て 거예요. るとどうなるの？ 그렇죠. 이 모든 게 너무 아련한 거예요. 막 아프고. 근데 뭔가 원망스러운데 그 원망의 대상도 사라졌어. あの子幸せね。あなたにそんなにやきもち焼かれるなんて。ひろこさんもまだあの子のこと好きなのね。 그게 참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이 영화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그런 사랑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생일대의 사랑이고 결혼할 정도의 사랑이고 이 사람을 계속 추도식에 갈 정도로 사무치게 사랑하는 현재 히로코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랑이 과거의 10대 시절에 후지 이츠키라는 또 다른 여자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깨달은 건 그 사랑이 원전이었고 진짜였다. 내 사랑은 카피였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실제로는 그 첫사랑을 했었던 그 당사자인 여성은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돼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독서 카드를 보면서 뒤에 그림 그린 걸 보는 순간 그때. 아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닫으면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이츠키라는 남자와 후지 이츠키라는 여자가 사랑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당연히 이름이 같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결국은 첫사랑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사랑인 거예요. 첫사랑은 또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첫사랑은 왜 실패할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사랑이 성공하는 게 뭐냐 먼저 또 따져야 되는데 사랑이 성공한다는 게 만약 그 결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첫사랑을 만약에 10대 시절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결혼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한 10몇 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가장 좋은 상황은 대략 현실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에 그쵸. 굉장히 만나는 맞아요. 나랑 바운더리도 비슷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잘 끌리고 그때 사랑하게 되는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잖아요. 당연히 10대 시절에 사귀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10몇 년간 연애해서 결혼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랑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감정이 전부야 하는 사람하고는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그런 게 성인인 거고 사랑할 때 배려도 해야 되고 네.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첫사랑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첫사랑이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당연히 있겠죠. 아, 너무 우리 좋은 그때 말씀이신데. 실수를 주제로 다뤘을 때 첫 경험이라고 쓰셨잖아요. 근데 경험이네요. 첫 사랑도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쵸. 첫 경험 실수할 중에 하나. 수밖에 없죠. 첫사랑의 성공을 약간 그 단기 성공으로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았는데 그 상대가 그거를 이제 허용했다. 이게 사실 단기 성공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받아줬다. 사랑을 성공했다라고 잘 안 하고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느꼈어. 그 엄청난 도파민의 파도를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영원히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첫사랑은 맞아요. 네. 왜냐면 일단 목적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통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아픔이 또 나를 돌아보게 되는 어떤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싫어? 너 머리 안 감잖아.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뒤로 머리를 잘 감는 훌륭한 사람을 성장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꾸미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를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제 뭐 부정적인 거는 뭐 극심한 스트레스와 왜냐면 우리의 뇌는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너무 많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의 뇌 안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 이 두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기억을 저장하거나 감정의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엄청나게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무언가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 성공이든 실패든 오랫동안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이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와타나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이 사람이 함부르크의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막 착륙을 해요. 착륙하는 순간에 이제 그 기내에서 음악 틀어주잖아요. 가사가 없이 그냥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노르웨이의 숲을 틀어줍니다. 비틀스의.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20살이 되었을 때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돼요. 시간 여행을 떠나는 네, 그러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상당수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도 거의 비슷해요. 36살, 7살쯤 되는 남자가 역시 옛날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있었던 20살 때의 자기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소설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한 중년쯤이나 노년쯤에 이르게 된 어떤 화자가 처음에 등장을 해요. 소설이든 영화든. 그렇게 해서 어느 딱 지점을 보고 아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라고 떠올리는 순간 그게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해서 그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과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양자 사이의 격차란 말이에요. 첫사랑으로 제일 유명한 작품이 제가 생각할 땐 뚜르게네프의 첫사랑 아닌가? 제목 때문이기도 하죠. 뚜르게네프가 원래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의 부인을 사랑했어요. 부인이 오페라 가수였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게 일생일대의 사랑이고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뚜르게네프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소설을 썼어요. 소설 내용이 뭔가 하면 16살짜리 소년이 주인공인데 이웃집에 어떤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21살이에요. 한 5살쯤 위인데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빠져서 첫사랑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남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어장관리하는 느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너무 풋내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 여자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는 걸 남자가 직감하게 돼. 이 소년이 주인공. 그래서 그 남자한테 엄청난 질투를 느끼게 되고 이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하고 그래서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 자기 아버지였어요. 이 소년의.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뚜르게네프의 첫사랑인데 별로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핵심은 16살짜리의 소년을 중년인 화자가 떠올리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무슨 얘기까지 하게 되냐면 10대 시절에 내가 겪었던 첫사랑은 정말 너무나 괴로운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나는 인생에서 행복이 뭔지를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첫사랑이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딜레마일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사랑의 기억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첫사랑을 막 했던 10대 시절이나 20대 시절에 첫사랑을 했던 얘기 생각 잘 안 하고요. 크고 나서. 네, 40대, 50대 혹은 죽음을 앞두고 등등 했을 때 그 기억으로 계속 회귀를 한다는 거죠. 이 간극, 시간적인 간극이 이 첫사랑에 대한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너무 아픈 기억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도 다 없어지는 거다라는 게 정확히 이터널 선샤인의 내용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오케이. 너무 잊어버리고 싶어서 지우려고 하지만 지우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행복했던 맞아요. 순간을 마주하게 되니까 다시 취소하고 이거 모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터널 선샤인을 너무 좋아하는 멜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뭉클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햇빛과 그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애초에 미래 설정으로 SF잖아요. SF 기억 속에서 판타지적이죠.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됐는데 너무 상대방에서 실망하니까 그 남자에게 대해서 나쁜 기억 같은 걸 지우게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랑이 다 지워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화를 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될 때 아, 이 사람 이런 거는 참 별론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정말 완전히 사랑할 텐데라고 할 텐데 사실은 그것조차 그 사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런 것만 골라내서 사랑해서 고통도 발라내고 불안도 발라내고 오로지 남는 게 그냥 없죠. 행복이라든지 무슨 뭐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감정에 휩싸여서 막 직진을 한다든가 그쵸. 아니면 사소한 걸로 오해해서 삐지고 연락 끊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되게 잘 나타난 영화가 건축학개론인 것 같아요. 각결혼. 네,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주인공이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감정이어서 처음엔 이게 사랑인 줄도 막 몰라 하다가 같이 숙제도 하고 같은 동네 살면서도 말을 못하고 선물도 가져갔는데 다른 선배 오빠 차 타고 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버리고 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꼬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은 의뢰인으로 한 사람은 건축 너 하는 일 설계사로 이렇게 집중인 다시 거 아니야? 만나잖아요. 집 짓겠다고. 첫사랑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실수투성이에 불필요하게 안 좋게 끝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때를 떠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때로 돌아가고 그쵸. 싶어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 이거를 뭐 고치고 싶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웃겼던 게 이게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를 이라고 규정 짓잖아요. 아, 혹시 맞아.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제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두 번인가 세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그 어렸을 때 풋내기일 때 하는 사랑의 또 하나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저 여자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쁜 여자로 만드는 거야. 저는 건축학 결혼 보면서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가장 성숙하거나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영화 제목이 건축학 결혼이고 사랑을 이제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의뢰하러 온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싹다 집을 밀고 이제 해달라고 깨끗하게 하는데 애초에는 올려야 돼. 그 집을 밀어버리고 새로 제대로. 짓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밀어버리지 않고 터는 그대로 남기고 건물도 남기고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래전에 두 사람이 처음 첫사랑으로 만났을 때 이 남녀는 사실은 둘 다 미숙했고 특히 남자가 미숙해서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게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서 그 미숙하고 망쳐버렸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 아팠던 사랑을 두 사람이 성숙하게 증개축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워버리지 말자. 있던 건 있는 거대로 놔두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첫사랑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 두 사람이 그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세월 맞아요, 속에서. 맞아요. 거기다가 또 철길을 걷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다음에 첫눈이 오면 또 만나자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풋풋한 것들을 어른의 사랑으로 이제 승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버틸 순 없다고 배우로 보면 사실은 배우들이 다 반짝반짝하는데 또 조정석 씨가 이걸로 너무 유명한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영화에서 웃겨요. 가장 웃긴 대사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죠? 너무 좋아하는 잠깐만요. 대사.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딱 벽으로 몰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대사가 웃기다기보다 연기가 웃긴 거고. 네. 웃긴 데가 있어요. 이제 친구인 이재훈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공부는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재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공부까지 잘 돼야 되냐?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무 아, 자연스럽다. 근데 대사 다 웃겨요. 맞아. 네. 그리고 너무 잘 정말 살렸어. 잘 쓴 각본이에요. 연기도 너무 잘 잘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안 웃기구나. 나만 웃긴. 아니요. 나 말하는 순간 여기 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네. 정말 피도 건축학 눈물도 없는 개론에서 전문가들이야. 저는 웃음소리 효과음 넣어주세요. 웃음소리. 웃겼던 대사 있어요. 거의 완전 초반부에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담배 좀 피지 마. 간접 흡연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했더니 아니, 야 그럼 그러면 직접 직접 흡연하는 흡연하는 나는 나한테는 얼마나 안 좋겠냐. 난 그거부터 웃겼어요. 이런 대사가 너무 많아. 많아요. 건축학 개론에 많아요. 굉장히 유머러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말이긴 해요. 무슨 말이야 또. 간접 흡연이 진짜 안 좋긴 하거든요. 직접 흡연보다 더 안 직접 좋아요. 흡연이 더 나쁘겠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은 더 나빠요? 직접 흡연은 내가 이제 얻는 것도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는 건데 간접 흡연은 정말 잃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를 통해 빱니다. 아, 네, 걸러준다. 그런데 필터를 통해 걸러이 들어가는데 간접 흡연은 이제 이게 바로 타잖아요. 타는 것 자체가 그대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한국의 이제 국민 첫사랑이 수지님이라면 네. 또 떠오르는 인물이 위노나 라이더예요. 그때 그런 가위손 느낌이에요. 때문에 가위손. 위노나 라이더가 거의 당대 최고의 첫사랑의 스타였었죠. 얼굴로 부상을 한 걸로 알거든요. 어렸을 때 봤던 그 가위손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마지막쯤에 할머니한테 아이가 왜 가서 인사하지 않았냐 하니까 첫사랑은 다시 보는 거 아니라고 나를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나는 늙은 여자라고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 대사가 기억에 남아서 첫사랑 영화 할 때 가이손이 떠올렸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사랑 영화는 먼 훗날 우리예요. 남녀 주인공이 젠칭이랑 샤오샤오가 있는데 벌써 풋풋해졌어요. 대학교 한 1학년밖에 안 됐을 때 고향 가는 기차에서 처음 만났는데 둘이 친구가 돼요. 근데 이제 다 꿈이 베이징에 정착해서 이 대도시에서 집도 한 채 마련해서 거기서 안정을 하고 사는 건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첫사랑이 실패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둘 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그렇죠. 깨지는 경우가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정말 찐친으로 잘 지내고 같이 살고 이러는데도 어느 순간 여자가 남자를 떠나게 돼요. 한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다시 춘절이 돼서 베이징을 가는데 눈이 와서 폭설 때문에 이제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그동안 어떤 생각을 거쳤나를 공유를 하는데 그때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진짜 눈물이 폭풍으로 쏟아져요. 차에서 I miss you라는 말을 여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어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놓쳤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남자분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는 상태라 둘이 어떻게 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관계를 뭐 재개해보고 그러지는 못하고요. 혜민이 I miss you. 너 I miss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조금 전에 눈이 약간 반짝이었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궤도님도 그 영화를 보면 진짜 펑펑 울 거예요. 아 진짜 저 근데 우는 거 싫어해. 왜냐면 러브레터 보고도 꼼짝도 저 못했다면서. 진짜 꼼짝도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단테처럼 두 번밖에 못 본 그러니까. 여자를 내 인생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정말 아기 때 정말 꼬꼬마 때 만났을 때 그냥 손이 한번 스친 걸로 설렘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첫사랑이 있는가 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첫사랑 있죠.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애쓰고 같이 공부하고 돈 모으고 이랬던 첫사랑이 또 있는데 이게 그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일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돌아오지 않는 인생에 한 번뿐인 순간이잖아요. 아련한 네. 눈물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그냥 있겠네요. 이 결과가 불만족스러워서 이 결과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과거를 공유했던 그 사람이 과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슬픈 거죠. 마치 그러니까 판타지처럼. 첫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상화하고 막 의미를 더 생각하는 이유가 첫사랑의 상대한테도 있는데요.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소녀, 그 소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나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세 감독이 이제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훌륭한 영화, 이거 잘 만든 영화인데 뭐 예를 들면 OTT에 있다든지 무슨 DVD로 발매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블루레이로 나올 예정인데요. 어쨌든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주인공이 바로 이제 김혜수 씨란 말이에요. 20살 김혜수 씨가 무렵. 그걸로 최연소 맞아요. 청룡영화제 오, 그것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거의 한 20살 정도 나이. 23살. 23살인가요?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시상식을 준비를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김혜수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첫사랑 감독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이명세 감독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첫사랑이라는 건 시간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뒷얘기가 더 드라마틱해요. 이명세 감독이 첫사랑에 관한 이제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안 써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잤대요. 자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쪽지를 건네주더래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5글자가 써 있었다는 거죠. 시간의 비밀. 그래서 첫사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감독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첫사랑을 그렇게 이상화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얼핏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이래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 혹은 그때 있었던 그 시절 자체에 대한 엄청난 그리움이라는 거죠. 첫사랑은 당연히 과거니까 어찌됐건 그런 순수했기도 했고 어리기도 했었던 그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그 첫사랑 이야기가 그 시간여행 콘텐츠랑 항상 거의 결합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도 그렇고 저는 진짜 첫사랑 영화는 대만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교복 입고 막 자전거 타고 집에 맞아, 가고 맞아. 이런 비슷해. 모든 게 다 그 대만에서 대만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예전을 추억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청소년기잖아요, 첫사랑은. 그래서 아무래도 서구권의 청소년기 사랑이 약간 우리랑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다르죠. 키 큰 애들 이렇게 우르러가지고 막 공 던지면서 장난치고 막 아, 미식축구팀. 막 이런 느낌이고 막 치어리딩 하고 막 이러니까 뭐지? 고등학생들 나온다고 하면 다 어른들 같아. 막 화장하고 있고. 대만은 약간 우리 정서죠.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교복 입고, 뭐 더 티격태격 약간 하고. 내 일같이 느껴지고 맞아요, 더 맞아요. 공감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다 시간여행, 시공간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도 그런 요소가 러브레터도 그렇고 결국 뭐 진짜 시간여행을 다룬 콘텐츠들도 사랑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그 1984라는 작품을 1984. 네, 또 무라카미 하루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IQ 84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예전에 그때 그렇게 얘기 많이 보도하고 했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이게 그 시공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이면서 다중우주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가장 유명한 소설이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계절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애틋한 이런 서정적인 소설을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대부분 다 이 1984처럼 굉장히 환상적이고 약간 여러 가지 세계가 엇되어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인간이 물리적인 법칙 속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환상문학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반에도 그런 소설을 썼었기 때문에 그 노르웨이 숲이 사실은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력을 바꿨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소설을 쓸 때 마음이 뭐였냐면 본인이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나도 사실적인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고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때 띠지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띠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전엔 그런 소설을 안 썼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에서 이 노르웨이 숲은 굉장히 이질적인 작품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키 그 상실의 시대에도 나오지만 위대한 개츠비가 또 첫사랑 영화네요. 그러네요. 위대한 개츠비도 상실의 그렇죠. 시대에도 나오지 않아요? 네. 개츠비를 3번 읽은 사람은 나와 맞아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딧불에 대한 그 묘사도 나오고. 근데 개츠비도 첫사랑인 데이지를 잊지 못해서 평생 그 불빛을 잡으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위대한 개츠비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개츠비가 위대한 거야? 위대할 이유가 왜 없잖아요. 위대한이 붙을까? 네,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극 중에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고 뭐 등등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떤 삶을 사는데 삶을 사는 존재가 이 삶이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게 개츠비인 것 같거든요. I'd like to know exactly who are you anyhow? Gatsby. No amount of fire could challenge the fairy tale he had stored up in his heart. I'm gonna fix things just the way they were before. Just you and me. 그랬을 때 그 삶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데이지라는 여자인 거예요. 영화에서 데이지는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을 이상화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다가 결국은 파멸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위대한 계측인데, 이 데이지라는 것은 사실은 삶이라고 본다면 My life has got to be like this. It's got to keep going up. 삶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한 가치가 있어서 추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혹은 그럴 가치가 없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어떻게 보면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무망한 일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보는 걸 수도 있죠. 열심히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제목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묘한 함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첫사랑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네요. 또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궁극적인 게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첫사랑을 다루는 영화로서 첫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잘 다루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한 걸로 아주 뛰어난 작품이, 사실은 저는 영화보다 소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언 맥큐언이라는 그 영국 작가가 쓴 속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꼭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훌륭한 소설이고, 그걸 또 영화로 만든 것도 훌륭해요. 어톤먼트라고 이제 원제를 그대로 받아서. 키라 나이틀리가 맞습니다. 주연이죠. 뭐 제임스 맥어보이 나오고 시얼샤 로넌이 아주 어렸을 때로 나오는 10대 소녀로 나오는 그런 어톤먼트. 네, 작품인데요. 주인집 여자가 있고 아, 그 입에 이제 도우미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 아들이 거죠. 있고. 이둘 사이에서 이제 사랑이 싹트는 얘기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계급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 1930년대 이야기이기도 하고, 첫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까?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다가 두 사람이 서재에서 우리가 운명적인 관계이고 강렬하게 이끌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경험을 해서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 여자의 여동생이 보게 됩니다. 10대 소녀가. 사실은 이 소녀도, 이 동생도 이 제임스 맥어보이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남녀만의 첫사랑이 아니고 이 소녀의 첫사랑이기도 해요. 이 세 명의 사랑인 건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고 이후에 어떤 벌어지게 되는 끔찍한 사건에서 범인은 제임스 맥어보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그런 됩니다. 일이군요. 소설이든 영화든 사실상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부터 파란만장한 세월이 흘러가서 모두 60년간의 얘기예요. 근데 엄청 기네요. 60년간의 일을 그 하루 만의 일들이 모든 것을 결정지어버린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때 다루게 딱 되는. 일들이 모든 영향을 줬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첫사랑을 하는 남녀가 어떤 심리 상태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러면서 서로를 갈구하는지를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요. 근데 거의 딱 사랑에 딱 빠지면은, 특히 첫사랑 같은 경우는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옥시토신 같은 경우 네.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때 상황을 거의 좀 비슷하게 묘사를 하려면 거의 암페타민류의 영향을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렬한 그런 것들을 휘몰아치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너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활동적이 되고 사교적이 되고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똑같이 그런 그 암페타민류의 그 문제점,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우울하고 식욕 저하, 좀 이게 또 비슷한 제대로. 얘기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헬렌 피셔의 책에서 봤는데, 첫사랑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채취 같은 걸 기억하게 되고,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서로에게 손을 만져준다든가 어깨를 만져준다든가 터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뇌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을 텐데 그 부위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의 부위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강렬한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첫사랑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를 보여주는 거죠. 나 정말 오늘 첫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첫사랑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다시 하고 생각하셨죠? 싶어요. 저희가 시즌2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추천작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는 여러분께서 각 주제에 맞게 떠오르는 콘텐츠들을 저희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프라이브 앱에 들어가셔서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추천해주시면 저희 제작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저희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번 컨텐츠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니까요. 고정 댓글도 또 참고해 주시면
언제 어떤 작품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부터 매주 저희가 꼬박꼬박 새로운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